지금 회사들의 40, 50대 상사들은 20, 30대 분들한테 야 AI 가지고 우리 회사도 뭔 좀 할 수 있는 것 좀 해봐 이런 소리 한다고요.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은 20, 30대는 자기도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던지고 모르는 사람이 받고 무슨 뚱딴지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유전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최근에 좀 하게 되거든요.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갔을 때는 유전자들은 생식 활동을 집단으로는 줄이는 작용을 한다고요. 세대로 갈라져 있고 취업 안 되고 AI가 직장은 대체한다고 하고 생각했던 거 달라서 바로 퇴사하고 이런 지금 사회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애를 어떻게 낳아요?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오종태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보다 좀 표정이 밝으신 것 같은데. 네.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네. 사실 이제 오종태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언제나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늘 한번 뇌를 한번 이제 마사지를 받는다는 느낌일까? 이랄까? 뭔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몇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고 어려워서 꺼내기도 어렵고 이제 지겹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누구도 속 시원하게 해결책은 제시해주지 못하는 그런 주제들, 그런 어려운 주제들을 제가 좀 가지고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크게 보면 저출산과 청년 실업 문제예요. 자, 이거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지 좀 궁금한데, 저출산 문제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일단 저출산이라는 단어 들으시는 동안 또 저 얘기하라고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작년에 이효석 대표님하고 같이 이 주제를 얘기를 나눈 것도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하나도 해결된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겹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해진 상태가 지금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왜 동일한 문제가 더 악화만 되고 해결이 안 되나라는 건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접근 방법의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얘기하는 채널이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계좌가 10종목의 주식을 샀는데 시장이 올라가는 날은 하락하고 계좌가 그리고 시장이 빠지는 날은 시장보다 더 하락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 10종목의 한두 종목을 뭔가를 손보고 확인하고 비율을 조절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안 되죠. 예, 이럴 때 우리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계좌 전체를 들어 엎어야 된다. 10종목을 다 팔고 다 현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예 접근을 다시 하자라는 식의 방식을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총체적인 부분을 다시 봐야 되는데, 그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분적인 해법을 찾고 있어요. 이 부분적인 해법이 아니라 총체적인 해법, 투자의 방식으로 얘기하면 버텀업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버텀업으로 이 부분을 조금 고치면, 돈을 더 주면, 주택을 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해주면, 요즘 무슨 정관 수술 얘기도 나왔죠.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뭐 하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결국은 다 부분에 대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저출산이라는 것이 이제 애를 안 낳는다라는 거니까, 그럼 애를 낳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잡아서 요거 고치려고 그러고 요거 고치려고 하다 보면 안 된다. 안 된다는 탑다운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전체를 봐야 되고, 그 전체를 보는 방식이 기존의 전체를 볼 때 이 정도의 범위로 봤다면 이렇게 해도 계속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범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 자체를 조절을 하는데 그 범위를 더 넓은 방식으로 조절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저한테 지금 생각되는 새로운, 많이 얘기 안 하시는 부분은, 이거를 인간과 국가와 사회라는 관점이 아니라 유전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최근에 좀 하게 되거든요. 잠깐만요. 인간과 국가와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애를 안 낳다가 나라 없어지겠다. 이제 국가의 문제죠. 국가의 문제로 보는 그리고 거죠. 이제 이게 이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주냐. 세대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식들 불쌍해서 어쩌냐. 네. 자식들은 부양할 생각이 없는 거 같은데 네. 이런 갈등들이 아니고 네. 유전자의 문제요. 네. 더 나가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부분에서 보는 관점에 기존의 해결책이 없으면 뭔가가 새로 와야 되고 그 뭔가의 깊이나 넓이가 더 큰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유전자로 바라보는 방식을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우리가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이 유전자의 목적이지 우리가 무슨 잘 사는 것이 유전자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이기적인 유전자죠. 그렇죠. 셀피시하죠. 예, 뭐 이효석 대표님이나 저나 이제 40대 중반을 넘으셨고 50대면 유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일 다 끝나니 필요 없는 도구들이에요. 저희 별로 이제 상관없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하나도 유전자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전자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상태, 잘 전달할 수 있는 상태는 얘 하나가 다음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아이가 잘 생존해야 되는 것도 유전자한테는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갔을 때는 유전자들은 생식 활동을 집단으로는 줄이는 작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북극 쪽에 있는 펭귄류들은 네. 일정 규모의 개체가 집합 모집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한 30개의 펭귄을 모여야 그러면은 생식을 하는데 모였는데 20마리밖에 안 되면 생식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20마리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면 생존 확률이 떨어지는 것을 이 DNA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환경이 적절하냐 아니냐를 유전자는 반영해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 환경 자체가 지금보다 스트레스 레벨이 높은 적이 있었나요? 지금 뭐 세대로 갈라져 있고 취업 안 되고 AI가 직장은 대체한다고 하고 대기업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건 도저히 내가 생각했던 거 달라서 바로 퇴사하고 이런 지금 사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 레벨이 극단적으로 높다면 그러면 우리 유전자들은 그럼 너희들은 지금 아직 애를 낳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집단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 레벨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써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유전자가 그 자기 유전체를 후세에게 내려 전달하는 것이 사실 가장 그 유전자의 목적이잖아요. 유전자의 목적은 후대에게 우리는 버스에 비클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탔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반대로 보면 극단적인 스트레스 레벨이 높은 것은 지금 현대 사회의 굉장히 사회 구조가 그렇지만 사실은 전쟁 때 굉장히 극단적인 사회 스트레스 레벨은 높아지잖아요. 네네. 근데 극단적인 사회 스트레스의 레벨이 높아졌는데 전쟁 때 사실 아이가 적게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아이 임신도 되게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것은 왜냐면 둘 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게 동일한데 행동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뭔가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다면 둘 다 극단적인 스트레스 레벨이 높다는 건 동일한데 생존 가능성이 달라요. 현대 사회에 지금 우리의 생존 가능성이 개체별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 가능성을 유지시키면서 새로운 세대를 낳는 활동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유전자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들의 생존 확률이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면 아이를 많이 가져야 그 확률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을 하는 빈도가 높아져요. 이게 인간적인 환경에서는 동일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네요. 지금은 전쟁의 반대 극단 상태에서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방식에서 정말로 원하는 게 아이들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제 생각엔 종합적인 총체적인 스트레스 레벨에 대한 점수가 떨어져야지 하나로 접근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짓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요즘에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를
만성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성이라는 그렇죠. 거는 많이 얘기하죠. 늘 있는 스트레스와 함께 사는 그런 개념인데 네.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많아진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만성이라는 단어는 그 구조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구조적이다. 예, 만성이라는 게 구조적이라는 단어고 이 구조적이라는 것은 사실 그 격변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구조의 변화가 기존 구조와 새로운 구조 간의 변화가 되는데 거기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 그런 상태가 많이 그 대표적인 상황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전쟁은 없지만 AI라는 너무나 극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와 경쟁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큰 구조적인 변화기에 살고 있고요. 그 전에는 당연히 뭐 2차 대전 때도 그랬을 것이고 컴퓨터가 처음으로 인터넷이 나왔던 저희 90년대 초반에도 그러한 변화들이 있었을 때는 그러한 새로운 구조에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내가 이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소수의 사람들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고 그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의 실체에 적응이 되거나 이해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이겠죠 지금. 그래서 만성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다. 변화가 너무나 큰 시절에는 네. 사회는 그러한 만성적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희 채널에서도 AI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것이 사람들의 스트레스의 강도를 굉장히 만성적으로 높이는 그런데 영향 준다. 주고 있죠. 이 부분에 정말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AI가 뭐 나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뭐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지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려움은 구체적이죠.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구체적이면은 어느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겠는데 구체적이 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회사들의 50대 상사들은 20, 30대 분들한테 야 AI 가지고 우리 회사도 뭔 좀 할 수 있는 것 좀 해봐 이런 소리 한다고요.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데 네. 그걸 받아들은 20, 30대는 자기도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던지고 모르는 사람이 받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쉬울 수가 없죠. 그리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특히나 또 사회적으로 사실 저는 이 기계 AI라는 기계와 인간이라는 것이 지금 서로 경쟁한다, 뭐 대립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미 기계와 기계의 싸움이 우리 사회는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계와 기계의 싸움이.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는 이 어떤 심리학자분이 표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빠는 돈 버는 기계고 아하. 엄마는 애 공부시키는 기계고 아하.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계고 이미 다 우리가 기계인데 우리가 기계인 상태에서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또 그 기계랑 기계랑 싸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성이 이미 굉장히 소멸돼 있는 상태. 인간적인 중요도보다 뭔가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굉장히 기계적 사고 체계가 사회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센 기계가 하나 또 튀어나와가지고 또 기계랑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기계가 나왔으면 인간으로서의 차별성이 무엇이냐, 인간으로서의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 이거를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내가 인간이 아닌 상태인데 인간에 대해서 나는 고민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취약한 상태에서 더 센 것을 얻어맞으니까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놔요? 우리는 이게 말씀하셨던 우리는 뭐 아빠는 일하면서 돈 버는 기계, 네. 엄마는 뭐 애를 키우는 기계라고 네. 할 때 그 기계라는 뜻에는 네. 그냥 그것만 반복적으로 계속하지 뭔가 인간적인 무엇인가는 없는 상태를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도 없고 감정적인 다양성도 부분이 없고, 다양성도 그 없고. 하나만 향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그냥 계속 루틴하게 그냥 그렇죠. 쭉 가는 맹목화돼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네. 근데 이제 AI가 되면 될수록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구조적인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이 정리되고 정립되고 할 때까지 과정은 힘들지만 사회가 전부 통과해야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쟁이라고 하면 제 기억에
이사님이 한 10여 년 전쯤에 저한테 전쟁 책을 한 3권인가 예. 주시면서 네. 읽으라고. 예. 전쟁을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고. 네. 그래가지고 놔뒀다가 못 읽었습니다. 너무 두꺼워가지고 솔직히. 네. 근데 전쟁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사실 요즘에는 여기저기 워라는 그 단어를 많이 갖다 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AI 워, 네, 배터리 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딱 느낌이 와요.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두 진영 간의 싸움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다 먹는 거. 이게 이제 전쟁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고 보면 네. 지금 AI 워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건 전체 그 영역의 확장이 안 되는 그러니까 윈윈 게임이라는 것이 되려면 아하. 영역 자체의 확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역이 정해져 있으면 그냥 게임 이론이 적용되면서 누군가는 위너고 누군가는 루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뺏어가는 거죠. 네, 뺏어가는 땅 거죠. 따먹기. 땅 따먹기라는 거죠. 이게 전쟁의 특성인데 지금 AI라는 것은 새로운 부분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기존의 전쟁 방식과 시점에서 동일하게 만나버렸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AI라는 게 들어왔다라면 네. 이 부분은 AI는 새로운 확장을 주는 것이야 라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어허. 그게 쓸 수 그렇죠, 있는 게 그렇죠. 아니라 사실 AI가 지난 3년 동안 생긴 게 아니라 1970년대 나와서 그렇죠. 90년대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넷플릭스가 처음에 영화를 추천할 때도 이걸 많이 쓴 게 그때는 미중 패권 전쟁이 없을 때였잖아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았다고요. 이건 새로운 부분이 뭔가 확장이 되네. 그럼 저기서는 누가 혜택을 얻고 저걸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도 뭔가 혜택을 같이 받고 이러겠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 두 현상이 섞여 있는 부분이 문제의 본질을 이걸 전쟁화 시키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서 전쟁이라는 부분의 현상이 좀 줄어들면 AI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은 더 긴장을 덜하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아하. 이 두 부분이 지금 엮여 있는 부분들이 이게 단순간에 풀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달랐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중국과 미국한테 동시에 팔면서 엄청난 지금 호황기를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중국에다가 또 팔 수만 중국에도 있다면. 팔고 미국에도 팔고 이러고 있을 그리고 거라고요. 이 두 나라가 경쟁적으로 사갈 거 아니야 또. 사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겁니다. 음. 왜냐하면 AI라는 현상보다 그 밑단에 미중 패권 전쟁이 있기 때문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그 위에 있는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고 그러한 그 문제가 계속 되겠죠, 뭐 안타깝게도. 알겠습니다. 네. 그 저출산의 문제로 시작해서 AI까지 오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유전자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제 뭐 우리가 저출산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네. 이런 것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체 사회의 스트레스 레벨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은 기성세대도 스트레스 레벨이 되게 높고요. 새로 우리 청년 세대들도 스트레스 레벨이 둘 다 서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쪽이 위너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루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루저인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간을 적으로 보는 것은 누가 서로 간에 유리할 때 더 현명한 방식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에 서로 간을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될 협력자나 동반자로 일단은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방법은 기성세대에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 물어보고 그 청년 세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해주는데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잖아요. 그 부분을 나눠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 뭐 연금 개혁 같은 거 얘기 나오면 싸우잖아요. 그리고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 쳐다보면 또 저럴 줄 알았어.
제 생각엔 별로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 안 낼 건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안 낼 수는 없어요. 어쨌든 뭐 세상에 그냥 세금과 그냥, 연금은 여러분들이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면한다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의 버든이 더 커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세대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안 쳐다보면 그 문제가 없어질 것 같죠. 정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면 여러분보다 더 멍청한 사람들한테 지배받는 것밖에 안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관심 없고 안 쳐다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힘든 일을 겪을 것이고 그걸 절대로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늘리고 방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좀 무서운 무엇인가를 볼 때 몸을 숨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을 가리죠. 가리죠. 나는 내가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줄 알고. 이게 이제 사실 이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아까 저출산의 문제를 유전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의 생각은 해결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출산율이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얘기했을 때만 해도 한 0.9, 0.8 이래서 놀랐는데 지금 0.6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든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모든 자연 현상은 S커브를 겪는데 근데 지금 지난 한 1970년대 90년대 사이에 유엔의 데이터들을 보시면 다 이 S커브가 아니라 이런 커브를 그려놨어요. 그것 자체가 자연현상이 인간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뭘 이해하에서 만들어진 곡선이기 때문에 이 커브가 다시 이렇게 꺾이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현상에 더 맞는 구조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진폭들을 겪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것조차도 또한 자연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옆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지구가 없어지기 전에 갑자기 인간이 이렇게 계속해서 없어진다라는 것도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그렇게 지나치게 긴장하면서 받아들일 일도 아니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유전자가 자연현상의 적절한 구조에 선을 맞추는 때까지 그 부분을 잘 판단하고 그 과정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그 곡선을 스무팅 시켜야지 우리가 사는 것에 더 그 예측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너무 급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우리가 잘 살기가 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고치자는 것이지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에 이제 미국의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일을 더 오래 해라. 그냥 65세는 무슨 그냥 뭐 70세 더 오래 해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방법은 있을 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